최봉주 원장님은 인제의대 졸업하시고 부산 백병원 안과 수련 후에 1999년 현재 이안과 공동대표 원장으로서 백내장 및 굴절 수술을 주로 시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난치성 백내장 수술, 아이리스 픽시에이션 파키가요의 OPD 스캔 전환부 분석분에 대해서 노하우와 많은 발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긴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봉주 원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안과 최봉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안과학회 선후배 여러 스님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경험했던 좀 다소 평범하지 않는 그런 난치성 백내장 수술에 대한 여러 영상 자료들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주로 존울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할 것이고, 그 외에 스몰 피필이나 이리도 플라스틱 같은 아이리스 문제, 하이퍼머추어 캐다락, CCG 관련 문제, 또는 렌즈 아이리스 다이플람 레트로펄전 신드롬, 포스트폴라 캐다락, 포스트캡슐 합처 등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는 어떻게 네. 자, 이번 발표는 저는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며 안과 선생님들만 참석하는 학술 집단회의이므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상품명을 제가 가감없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울 문제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이런 의사들한테는 가장 큰 도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전에 어떻게 검사를 미리 해서 발견을 할지, 또 수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존울 손상을 막으면서 수용체 핵을 잘 제거할 것이며, 또 어떤 인공수용체를 어떻게 고정할 것이며, 또 그 고정된 인공수용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렌즈 서블락세이션과 존울 다이시스가 있었던 환자를 캡슐 리트랙트를 끌고 매우 조심스럽게 수술했지만, 이렇게 존울 일부가 찢어지면서 절반 정도 캡슐이 소실되어서 할 수 없이 절반을 공막 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입니다. 존울의 약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페코도메시스, 수용체가 떨리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방 내 유리체가 이탈한 경우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엔터 캡슐이 이렇게 CCG 과정에서 링클링이 생기는 그런 현상, 또 비대칭적인 샬로 엔트리 챔버인 경우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산동이 잘 안 되는 경우 있고,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충분히 했는데도 수용체가 잘 돌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존울 약화를 의심할 수가 있겠죠. 또 폐골을 맞췄을 때 수용체 물질이 유리체 내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현상도 바로 존울 약화입니다. 그리고 포스캡슐이 자꾸 이렇게 물리면서 아인에 주름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존울 약화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캡슐 텐슐링을 인더백에 넣어서 수용체 낭을 좀 보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캡슐 텐슐링을 넣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프리로디드 방식의 링젝트 같은 경우를 백을 조금 밀면서 약간 캡슐을 이런 경험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해보면 예.
CTR을 넣기 전과 CTR을 넣은 이후에 CCC의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CTR을 넣고 나서 CCC 위치가 약간 6시 방향으로 조금 밀린 듯한 이러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링제트를 넣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절 손상이 조금 더 추가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하여 원핸드 테크닉보다는 저는 이렇게 링제트를 넣는 과정에서도 레프트 핸드로서 시스큐브로 리딩 그 아일렛을 걸어서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이 텐슐링이 백의 우월에 있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주는 이러한 방법이 추가적인 전원 손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인 그 프리로드 방식이 아닌 그 루시드사에 나와 있는 일반 그 CTR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이드 포트로 먼저 넣기 시작하는데, 이 케이스는 물론 그 팩홀 하기 전에 워낙 조율이 약했기 때문에 하이드로 다이섹션 이후에 팩홀 하기 전에 CTR을 넣는 과정입니다. 사이드 포트를 이렇게 어느 정도 넣고 CCG 밑으로 넣고, 그 다음에는 또 세컨드 인스트루먼트를 넣어서 이렇게 저쪽 그 CTR 마진을 조금 당겨주면서 오른쪽 손으로 돌려서 천천히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신스큐브를 이 구멍에 넣어가지고 사이드 포트를 통해서 쭉 넣어서 CCC 밑으로 텐슐링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면 텐슐링이 지금 인더백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팩홀 하게 되면 수술 과정이 좀 더 용이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캡슐 텐슐링 자체가 이런 인공수용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절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CTR과 IOL이 통째로 유치강내로 빠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레이트 인더백 IOL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는 보고자에 따라서 약 3%까지 비교적 드물지 않는 그런 시리어스 컴플리케이션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대한 리스크 팩터로는 슈도 익스플레이션이나 하이마이피아,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8개의 사진은 인더백 디스로케이션의 여러 사진들인데, 제가 이 사진들을 한 2, 3개월 만에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물지 않게 이런 소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조널이 약하고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원피스 렌즈를 인더백에 넣지 않고 3피스 인공수용체를 옵틱 캡처를 하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조금 더 높여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17년도 주간카 학술대에 제가 비디오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자, 이미 2013년도 JCRS에 조널 약화에 대한 아이로 옵틱 캡처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술쿠스에 합틱이 놓이고 옵틱이 백으로 캡처되는 내용인데요. 자, 일명 아이올 트랩 테크닉이라는 방법이라고도 명명하는데, 합틱이 술쿠스에 놓이고 옵틱이 백에 놓이게 되면 이런 아이올 컴플렉스가 어떤 힘의 어떤 리디스트리뷰션 발생하고 움직임에 대한 굉장히 그 저항성이 높은 안정적인 그런 술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더백에 아이웨어를 넣은 경우에 만약에 이 환자가 눈을 계속 움직였을 때 인공수용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엔티리 CCC나 포슬 CCC에 캡처가 되게 되면 눈을 움직이더라도 인공수용체가 별로 떨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세적인 그 떨림에 의한 미세 손상들이 장기간 누적이 되게 되면 인공수용체가 결국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한 약 5년간 조늘 약화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엔티옵틱 캡처에 대해서
약 677안 정도를 시술해 보았고, 제가 사용한 인공수정제는 알뿐사의 MN60AC 또는 MA60AC라는 3피스 하이드로포빅 아크릴 아이오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옵틱 크기가 6mm이고 전체 크기가 13.0mm며 그 앵귤레이션은 10도 정도로 유지되어 있는 인공수정제고,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1안에서만 그 환자가 그 당시에 severe pseudo exploration with phycodonosis가 있어서 수술할 때도 굉장히 많이 눈이 떨리던 환자였는데, 이 환자가 3년 5개월째 rate in the back R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하여 CTR YL을 복막 고정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 나머지의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R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엔티로트 캡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CCC 사이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femtosecond 레이저가 있는 경우는 femtosecond 레이저에 의한 4.7에서 4.9mm 정도 크기의 CCC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코니아의 마커를 제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6mm 정도 마커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CCC 사이즈가 한 4.78 정도가 되는데, 물론 그것은 전방 깊이나 여러 가지 코니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수술 아이를 넣기 전에도 이런 제 기부에 제가 이제 4.7mm 정도를 칼집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넣어가지고 한 번 더 C 사이즈를 체크를 하고 아이를 넣게 됩니다. 실제 저희 사례를 보면 75세 여자 환자가 3년 전에 크로닉 앵글 크로스 그라코마 환자였는데, 이 환자를 제가 5안에는 3피스 옵틱 캡처를 시행했었고, 저 안에는 이리도플라스를 같이 해준다고 그냥 인더백에 제가 넣었었는데, 이 환자를 산동을 해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옵틱 캡처가 된 있는 눈의 엔트리 캡슐과 인더백에 들어가 있는 엔트리 캡슐의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저 안 인더백에 있어서의 심한 그런 엔트리 캡슐 컨트랙션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엔트리 캡슐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조늘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캡처가 되어 있는 쪽에는 엔트리 캡슐의 파이브로시스도 적을 뿐더러 이런 오프닝이 좁아지는 현상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도 인공수용체의 장기적 안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렌티스 앰플스라는 이런 리플렉티브 타입의 비대칭 꿀절 인공수용체 회사에서 femtis라고 하는 femtosecon드로 수술할 수 있는 그 인공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인공수용체의 그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4개의 합틱이 CCC 마진에 걸리도록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캡슐에 이렇게 픽세이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원에는 femtis를 제가 5.6mm cc로서 넣었었고, 저항 같은 경우는 5.3mm cc로 텐슐린과 같이 이렇게 난시가 있기 때문에 폼포토릭을 넣었는데, 물론 수술 당시 굉장히 이상한 조누리 약했던 환자였는데, 이 환자 6개월째 엔트리 캡슐의 양안 비교를 해보면 저항 인더백에 있는 경우는 심한 엔트리 캡슐 컨트랙션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즉 캡슐 CCC 마진에 뭔가가 이렇게 일부 그 아이올의 어떤 조직이 좀 걸리가 있으면은 이런 엔트리 캡슐 컨트랙션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우리가 대안으로서 CCC가 뭐 조금 커가지고 3피스 옵틱 캡처를 하기가 좀 예치 않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바슈롬사의 아크리스 AO라는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크레이트 합틱 스타일의 합틱이 4개가 있는 이런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다이고널 합틱 캡처, 즉 대칭의 2개의 합틱을 CCC 마주 위로 올려버리고 2개는 인더백에 넣는 그런 합틱 캡처를 하는 방법이 2020년 JCRS에 보고가 됐는데, 물론 이 경우는 이제 포스트 캡슐 합체라든지 세컨드리 아이올에 응용을 했지만, 이렇게 인공수용체가 고정되게 되면은 굉장히 인공수용체가 앞뒤 좌우의 어떤 움직임의 저항성이 높고 렌즈의 말 포지션의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늘 약화가 힘든 환자한테 이런 어떤 시술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술법에 있어서 과연 2개의 합틱이 CC 마진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나와 돌출된 그 합틱이 아이리스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렌즈의 전체 크기는 1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엔티캡슐 위로 올라오더라도 술코스까지 도달하지 않을 뿐더러 포시리 아이리스까지 공간이 좀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홍치 자극으로 인한 어떤 그 피그멘트 문제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익스트림 아이피아 즉 액션 행스 31mm 이상의 초고도 근시 환자를 대상으로 우한에는 K플렉스라는 국산 원피스 하이드로필릭 아크릴 재질 렌즈를 인더백에 넣어서 CTR을 같이 넣어주고 저항 같은 경우는 아크릴스 AO 제로 디옵타를 앞서 이야기한 투합틱 캡처 방법을 이용해서 양안을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시술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점탄불 제거하고 나서 이 합틱을 CC 마시고 올려서 IS 밑으로 쫙 넣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CC로 위로 올려가지고 IS 밑으로 살짝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아웃 백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양상을 얻게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환자를 8개월 후에 산동을 해보면 우안에 원피스 렌즈가 인대백에 들어있는 경우와 저 안에 투합틱 캡처되어 있는 경우에 엔트리 캡슐 상황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환자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아마도 우안보다는 좌안이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번째 증례는 조눌라이시스가 동반된 트라우마틱 카타락 증례입니다. OBD 주입 시 5시 방에 비트러스가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운두 밖으로 프로랩스된 비트러스는 시저로 제거하였습니다. 3시 방향에 조눌라이시스가 있는 부위로 트리암시놀린이 유류체 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렉터미 커터로 안테리어 챔버 내 비트러스를 먼저 제거하고 산동이 불충분하여 아이리스 리트렉터를 동공에 걸어주었습니다. 얕은 전방으로 CCC가 어려워 드라이 포스텔의 비트렉토미를 약간 시행 후 전방을 확보하고 CCC 후 아이리스 리트렉터로 캡슐을 고정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캡슐 텐더링을 백에 놓고 IOL을 썰굿으로 삽입합니다. 이후 훅을 이용하여 옵틱 캡처를 시행하였습니다. 수루 6주 영상으로 IOL 떨림은 관찰되지 않고 약간 인페리어 디센터 되었지만 나은 시력 1.0입니다. 번째 증례는 조눌라이시스가 동반된 트라우마틱 카타락 증 자, 두 두 번째 증례는 파코도네시스가 동반된 하이마이오피아 증례입니다. 반대하는 스폰테니어스 렌즈 드랍으로 인한 자, 좌는 얼마나 조늘이 약했든지 수정체 핵 자체가 유리체로 빠져버려가지고 압박해가 되면서 시력이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이 환자 반대쪽 눈을 제가 수술하는데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3피스 옵틱 캡처를 넣기로 파키아로 오히려 나은 시력이 호전된 케이스였습니다. 수술알은 액션랭스 27.7, 반대알은 32mm에 가까웠습니다. 각막 혼탁으로 인한 레드 리플렉스가 불충분하여 캡슐 스테이닝을 시행 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CCC 후 이번에는 캡슐 리트렉터를 이용해 안테리 캡슐을 고정하여 좀 더 안정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백내장 제거 후 캡슐 텐저링을 삽입하고 옵틱 캡처가 가능하도록 리트렉터를 제거합니다. CCC 크기가 캡처를 하기에 작아서 CCC를 확장하고 이후에 IOL을 삽입하였습니다. 바이매뉴얼 INA를 이용하여 백내 OVD를 먼저 제거하고 인퓨전을 유지한 채 훅을 이용하여 캡처를 시행하였습니다. 수루 3주 나은 시력 0.7로 인공 수정체는 떨림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정례는 75세 남자 환자가 하이퍼메트릭 카타락인데 안압이 30mm 머큐리로 올랐는데 이 환자의 OCT 상에 엔트리 챔버 뎁스는 각막 내피로부터 1.32mm로 거의 플랫 챔버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수정체 두께가 5.41mm로 굉장히 팽창된 소견을 보이면서 렌즈 특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봐서 이 환자의 조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360도 앵글 거의 오클루전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 환자를 만약 이 상황에서 바로 페코를 하게 되면은 이 전방 깊이에서 페코를 하게 되면 각막 내피 손상이 심할 뿐더러 손상된 존울 사이로 관류액이 들어가게 되면 전방은 더 셜로해지고 해서 수술이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드라이 포시비티 팔스 프라나로 엔티비트렉토미를 조금만 하면 전방이 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술을 시행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낮추고요, 비트렉토미 좀 했고, 펜슐링을 미리 하이드로라인 섹션 이후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팩트 조심스럽게 하고 아이네이 과정인데 펜슐링에 의해서 폴텍스가 끼어있기 때문에 폴텍스 얘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피스코 다이섹션을 해서 폴텍스를 좀 분리해서 아이네를 하는 것이 제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웨를 서쿠스에 넣고 바이메뉴 아이네로 이제 점탄부지를 좀 제거하고 지금 업 캡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캡처가 되어 있죠. 캡처되면 모양이 원처럼 이렇게 CC와 이렇게 오버하게 바뀌죠. 자, 이때 반드시 트리암시놀 넣어서 유리체 이탈이 없는 걸 하면 역시나 이렇게 비트러스가 브러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디렉팅을 조금 추가해서 유리체가 액체가 이렇게 끼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축동을 해서 유리체 끼임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수술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술 다음 날 전방이 셜로했지만 콘이 안 클리어했고, OCT 상의 이런 수술 전에 이런 상황이 수술 후에 인공수용체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옵틱 캡처를 했을 때 간혹 이렇게 엔틸 캡슐이 이렇게 CCG 아이언 옵틱에서 이렇게 딱 유착되면서 캡슐러 블록 신드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용체가 앞쪽으로 밀리게 되고 근시가 생기게 되고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음날 바로 약을 해버리면 해결할 수 있지만, 좀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IR 뒤에 있는 OBD를 잘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점탄물질 남아서 이렇게 그것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그 블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BD 제거가 중요하고, 또 아니면은 포스트 캡슐에 CC를 해버리면 아예 그런 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포스트 CC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이리스 관련 내용입니다. 말티플로 이렇게 이리도 다이리시스가 있는 환자면서 동공이 산대가 안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 과거에는 제가 이런 퓨플 익스펜드 디바이스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그냥 아이리스 리텍트를 4-5개를 걸고 그냥 수술을 제가 진행하는데, 온도 쪽에는 안 걸고 하이드로 다이섹션 했는데 바로 아이리스 프로레스가 바로 발생했는 거죠. 이럴 때 무리하게 이걸 보고 나오는 것보다는 전방의 압력을 바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낮춘 다음에 이 부위를 프로젝트 아이리스를 이제 그 OBD를 가지고 조임스럽게 밀어 넣고 수술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그 아이리스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동공이 이 환자가 이제 또 줄지 않아 가지고 보통 이제 동공을 이 상황에서 옵틱 캡처를 시켜서 합틱이 수쿠스에 있는데 동공이 벌어져가 있으면은 인공수용체에 좀 이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도플라스티를 해주는 것이 인공수용체 장기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도플라스티 간혹 이렇게 해줍니다. 반드시 왼쪽 손으로 이걸 아이리스를 잡고 이렇게 관통해야지, 그냥 한 손으로 찌르다 보면 잘못 이도달리시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통과하고 반대쪽 아이리스를 통과하고
그 니들은 그냥 반대쪽 그 림부스로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아까 아고가 이야기하는 싱글 패스의 포그로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쪽 그 루프를 빼고 나서 이쪽 실을 요 루프에다가 한 서너 번 정도 콩가시키면 되는 것이죠. 싱글 패스의 포그로 테크닉. 그렇게 한 다음 이 실과 이 실을 그냥 잡아당기면 안쪽에서 아까 그 수채난 그 홍채 면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 실을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간혹 그 femtosecond 레이저 위에 조금 쉽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제 무방 문제 리더니티 드롭헤딩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1대1 픽색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없이 걸어서 걸려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없이 소리이기 때문에 캡슐 그 마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축복 상황에서 수술될 수 없고 리젝트 걸어서 수술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뭐 이렇게 리젝트 5개 걸어도 다음날 동공 모양 크게 이상 없고 난시 교정 잘 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머추 카다락인데요. 자, 인투미스트 타입의 그런 압력이 높은 백내장인 경우에는 캡슐 스테이닝 할 때 저는 이렇게 30K 니들로서 합니다. 30K 니들로서 이렇게 애를 넣고 30K 니들로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적은 양으로도 스테이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키한 그런 코텍스 머티리얼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CC를 조금 크게 했지만 보통 확 튀어나오는 경우는 저는 아주 작게 만듭니다. 아주 작게. 이거보다 한 절반 정도 크기밖에 만들고 야인이나 해서 이렇게 감압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감압을 하고 세컨더리로 이제 캡슐로토미를 하고 원하는 크기로 이 CC를 완성하면 됩니다. 페커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렇게 인투메이션 타입 하다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콜텍스 제거를 해보면 되게 이런 인투메이션 타입 가다라인 경우는 수용체 양이 팽창을 많이 하다 보면 조늘 약화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백에 아이를 넣어놓으면 10년 지나서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도 텐셜링을 반드시 넣어주고 또 인공수용체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원피스보다는 시피스 렌즈를 풀코스에 넣어서 엔트리오트 캡처를 시행해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하이퍼메추 카다락 중에 좀 하드 카다락인데요. 자, 이런 경우를 수술할 때 이제 전방 깊이를 확인을 하고 강원 내피 세포를 확인을 하고 수술 계획을 잡게 되는데, 온도부터 약간 포스트빈발, 즉 약간 결막과 스크래널을 좀 물고 이렇게 온도를 만들도록 해서 페코 에너지에서 온도 번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막고 해서 좀 그런 투루크리오포니아보다는 포스트빈발이지는 선호합니다. CC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
하이돌 다이섹션 후에 반드시 뉴클레스가 프리 로테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수술이 좀 쉬워지는 방법입니다. 스카우팅에서는 저는 포지널 울트라사운드만 80~90%를 놓고 가능한 깊게 가능한 길게 해서 컴플리트 세퍼레이션에도 반드시 이렇게 하고 렌즈를 돌려서 뉴클레스를 차핑을 하는데 약간 하단 이런 백내장의 경우는 내조항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8조각까지 남는다 생각하고 가능한 여러 번 차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차 모드로 이제 세팅을 했고, 차 모드에서는 저는 포즈를 빼고 롱스윙을 한 4초를 했고, 육백입니다. 쿼드런트 모드에서 이제 롱투cal 포즈를 섞어서 하고, 반드시 이때 지금 주위에 이렇게 이 팩업 칩의 방향이 베벨업이 아니라 베벨 랩스 또는 베벨 다운을 해서 뉴클레스 조각이 절대 전방 토니아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만이 장막 속 예피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까지는 호스캡슐이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험하게 팩으로 밟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샵도 샵 약간 예리한 그런 모델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시죠. 옥피디 와이스크림도. 했고 소리 잘 들리시죠? 저는 영상으로 녹음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자, 이 정도 회복 한번 쉬어가는데요. OBD를 한번 넣습니다. 저는 디스펄시브 OBD를 비스코트 같은 거 일부 힘들지만 디스펄시브 OBD를 코니아에 좀 코팅을 하고 또 그 아래쪽으로 코이시브를 넣어가지고 이제 소프트쉘 테크닉 백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어떻게 드리면서 나머지 절반 정도를 넣게 됩니다. 팁의 방향을 절대 레벨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팩고 마치면 에너지가 12.46공이었는데 롱투나 포즈를 막 쓰게 되면 조금 에너지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마이너하고 잘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음날 코니아는 클리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코트도 썼고 팩고 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면은 비교적 시력 회복이 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CC 관련 이슈인데요. 굉장히 심한 파이브로틱 엔트리 캡슐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 매뉴얼로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 타입인데요. femtosecond 레이저가 있는 경우는 한 번으로 찍어버리면은 쉽게 엔트리 캡슐이 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C가 잘 떨어져 나가면서 알 수가 있죠. 자, 뭐 또 이런 케이스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매뉴얼 하다 보니 걸려가지고 진행 잘 안 돼서 뭐 레이더 태엽 발생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미리 이제 이 부위를 가위를 먼저 해버립니다. 가위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잘라버리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다른 케이스인데 굉장히 조금 난감한 케이스입니다. 칼시파이드 리클 캡슐입니다. 엔트리 캡슐과 엔트리 콘텍스가 붙어버려가지고 아예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OBD에다가 이제 우리가 힐러 26K 미를 꼽아가지고 그 밑을 찔러가지고 이제 힐러를 넣어가지고 공간을 갖다 해서 가위질을 계속적으로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약간 진행한 거. 호스를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완성했습니다. 한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백년수에서 엔트리 챔버 메인터널을 활용해서 조금 어려운 백량에 활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트리 챔버 메인터는 뭐 과거부터 전방 유지에 우리가 많이 이용되어 왔고 하지만 이제 고식적인 ACM을 림프스에 이렇게 바로 꽂게 되면 새기도 하고 또 간혹 이것이 이제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트로카 망막 수술을 이용한 트로카를 이용한 ACM이 닥터 아가와가 보고한 바가 있는데 저는 그 아가와가 한 방법에서 약간 변형해서 안구통이 작은 상태에서 이거 트로카 잘 들어가도록 미리 MVR 블레이드로 한번 열어주고 꼽는 방식을 하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24게이지 MVR 블레이드를 가지고 한 1mm 후방에서 RSV로 좀 찌르고 트로카 25게이지 키닐라를 넣어서 여기 이제 관리액을 연결하면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여 렌자르스 다필람 메트로 펄준 신드롬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하이마이피아나 비트렉토미 후 이런 눈에서 백년 수술 과정에서 갑자기 동공이 커 있다가 작아졌다가 전방이 깊어지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 마이피아 있는 스몰 피필 환자인데요. 우한 같은 경우는 그냥 수술을 시도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렌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전방이 동공이 바로 줄어버리고 트로카 ACM을 뽑으니 바로 동공이 정상화되고 수술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안에는 처음부터 뽑고 시작했더니 좀 더 수술이 용이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OBD 없이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포스티폴라 카드라인 경우도 수술지 전방 유지가 안 된 경우는 피실 합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CM의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포스티폴라 카드라인 경우는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지 않고 스파툴라를 이용해서 그냥 매뉴얼로 약간 여기를 다이섹션 하는 식으로 하고 그냥 수술을 바로 하게 됩니다. ACM 꽂고 전방 유지를 잘 하면서 패코를 하게 되면 패코트를 빼든지 넣든지 관계없이 전방이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정적인 그런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포스캡슐 합처 사례입니다. 하이퍼머추 카다렉인데 페네트레이팅 스카가 있는 트라우마 환자인데요. 페코 과정에서 피실 합처를 발견하고 바로 빼지 않고 힐로 넣고 페코티 빼고 ACM 꽂고 트람실론 스티닝하고 비트렉토미 INA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도 술코스에 넣고 옵틱 캡처하고 굉장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